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걸 두고 여야는 각각 환영과 존중, 공감하기 어렵다는 표면적인 반응 속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79주년을 맞은 광복절 경축식은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회와 야권은 신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고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확정 3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반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핀테크 기업 알리에 넘겼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게 카카오페이 입장인데 금융당국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 보증공사 요청을 뭉개면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보증 사고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가 어제에 이어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 이후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가축과 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천 아파트 화재 차량인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최상위 세단을 포함해 대부분 차종에 파라시스 등 중국산이 장착됐는데 내일부터 무상 점검에 들어갑니다. 중소상공인과 합작법인을 만든 뒤 상공인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CJ 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상생을 가장해 시장을 침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됩니다. 김 전 지사는 재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달 남은 형 집행만 면제받아 오는 2027년 12월까진 선거에는 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도 사라지며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와 이듬해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조작이나 정치 개입 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현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려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이 밖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현기환, 안종범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벌받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까지 전직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55명이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 15명에 대한 사면, 복권도 단행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청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까지 포함하면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모두 1,219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41만 7천여 명이 이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감면받게 되고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됩니다. 정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확정되자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이기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국정농단 적폐 세력과의 화합일 뿐이라고 적평가절하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석들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이번 특사는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회와 관련 단체 또 야권 등이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줄줄이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임명 철회는 없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야권 등의 잇따른 광복절 경축식 불참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는 없다며 광복절 행사가 별도로 이뤄져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원 추천이 회의 결과 1순위였던 김 관장을 낙점한 것이다. 김 관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각의 광복절 추진 의혹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추진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점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종찬 광복회장과 통화에 전했다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절차도 문제가 없고 광복절 추진 의혹도 오해일 뿐이라는 주장인데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탈락한 것에 대한 이 광복회장의 몽리에 불과하다며 철회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광복회장은 앞서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며 광복절 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탈법적인 수단까지 써가면서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모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이 건국절로 가자는 의도 아니냐. 사상 초유의 반쪽 광복절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앞서 독립운동가 기념단체인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관장의 역사관을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김 관장이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인식한다며 이는 일제 해방보다 정부 수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라이트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관장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광복회는 정부가 여는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시에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성이란 표현은 없지만 전시 내용으로는 사실상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도광산 협상은 2015년 군함도 유산 등재 당시의 협상보다 진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태평양 전쟁 시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 위메프가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들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TMF 측은 사업을 정상화하고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채권자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 위메프와 채권자들이 법원에 모였습니다. 본격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회생 절차 협의회에서 TMF 측은 하루 전 제출한 자구안을 제시하며 채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자구안에는 정산 시스템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소액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관계 회사 등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채무는 주식으로 바꾼 뒤 소각해 없앤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판매자들의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하는 방안과 채무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해 변제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100%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소액 변제 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생업에 큰 타격을 받은 판매업체 측은 인수합병 등 장기 구상보다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적인 시점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안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몇 개월 안에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채권자 유형도 다양해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다시 한번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모 회사 큐텐그룹의 재무 담당자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 큐텐그룹 재무그룹장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티몬 위메프 재무를 총괄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재무 관계자들을 불러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측 변호인도 오늘 검찰에 출석해 포렌식 분석 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틀째 대책회의를 연 정부는 모든 전기차가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조사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가 내일부터 전국 75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시행합니다. 앞서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린 조치입니다. 벤츠코리아 측은 당국 조사에 협력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본 원인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벤츠는 영업 기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벤츠 전기차 16개 차종 가운데 EQE 350 플러스 등 5개 차종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마이바흐 EQS 680 SUV 등 8개 차종엔 중국 CATL 배터리를 썼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인 EQE 시리즈는 대부분 파라시스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주부터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전기차 모든 차종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틀 연속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카카오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이 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해명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탁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암호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해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익명정보가 돼야지만 동의가 불필요한 거고요.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가명정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검토하고 나서자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해외로 넘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며 조사 착수 여부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이 36.4도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8월 최고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에 서울은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며 연속 일수 기록 경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편 일본 해상에서는 7호 태풍 안필이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 태풍 역시 앞선 5호와 6호처럼 일본 동쪽을 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동풍이 산을 넘으며 몰고 온 열기는 서쪽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6.4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고 5년 만에 8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 경기 양평 옥천면은 38.8도, 강원 정선도 37도까지 올랐습니다. 사람 체온보다 더 높은 기온입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의 영향을 받은 동해안은 포항 29.8도, 속초 30.4도에 머물며 서쪽보다 5도 이상 낮았습니다.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서리보다 동풍류가 강해지면서 동쪽은 기온이 다소 낮아지고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열대야도 기승입니다. 서울은 23일 연속 기록을 세우며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 경신이 코앞에 다가왔고 제주도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무더운 날씨와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태풍들도 긴 폭염의 변수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동풍을 강화해 더위가 심해지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태풍이 미치는 주변 기압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최대 전력 수요가 94.6기가와트를 기록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94.5기가와트였던 지난 2022년 12월 23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새 기록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요를 줄이는 신뢰성 DR 제도와 석탄 출력 상향 운전을 활용해 공급 예비율을 10.7%로 유지했고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바다 수온까지 오르면서 양식장에서도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300명에 육박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양식장 물 위에 물고기가 배를 보인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죽은 물고기를 건져 고무통에 담습니다. 반나절에 건져낸 양만 22통 2만 마리에 이릅니다. 수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최고 27도까지 견딜 수 있는 우럭이 집단 폐사한 겁니다. 폐사한 우럭을 건져낸 겁니다. 가까이 가보면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지난 일주일 새 폐사한 양만 55만 마리. 수온이 28도가 넘는 고수온 경보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30도 고수온이 3, 4일만 더 지내게 된다면 전량 100% 폐사로 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과 자본과 이 돈이라는 거 투입된 그 사료값이라든가 모든 자본을 먹고 지금 다 죽는 겁니다. 전국에서 확인된 양식장 피해만 9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어민들이 차단막을 설치하고 산소 발생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은 가축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전국에서 집계된 가축 폐사 수만 70만 마리로 오리나 닭 등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선 50대 남성이 집 앞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희 사람이 쓰러졌다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고 갔는데 풀밭에 환자분 쓰러져 계셨고요. 반혼수 상태인 상태에서 혈압이 낮아서 올해 전국 온열 질환자는 2,300명에 육박하며 이미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부가요 1,200여 명의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원세훈, 조윤선, 안종범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인사들도 줄줄이 사면 복권 됐습니다. 먼저 총평을 좀 짧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이번 8.15 사면 복권은 대통령께서 경제 활성화,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희 당의 많은 당원들이 또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를 좀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회에 많은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어떤 통합의 어떤 그런 절실한 필요성으로 아주 많은 국민 끝에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사회 통합을 위한 결단의 결과였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논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정농단의 대상들이 사면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 카드로 인해서 많은 그런 여당 내 인사들이 사면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나름의 통합의 의미로 이런 결단을 하신 거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서도 김경수 지사의 체급을 올려주는 방식으로의 사면을 하는 거는 저도 지난 4년간의 그런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김 전 지사가 이제 복권된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갈등 봉합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최종 제가 됐는데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통합, 정치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용단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다 경청하시면서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 여당은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은 일단 복권 결정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갈등을 좀 피하려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들이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한 9,000개 댓글이 있을 정도로 당원 게시판에서 상당히 많이 좀 반발 기류가 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주의 이런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는 뭐니 해도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선에서 민주당이 과거부터 BBK 했던 김대부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신앙님, 김만배 같은 이런 어떤 여론 조작을 해왔었는데 특히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대선의 어떤 여론 조작을 해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어떤 범죄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한다든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2022년도 12월 달에 사면될 때도 받고 싶지 않은 뭐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뭐 등의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저희 진영의 많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좀 더 저희 어떤 진영의 어떤 논리를 벗어나서 전체 어떤 국민 어떤 통합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려진 국가 원수로서의 어떤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입장이 지금 당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이견을 표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었는데, 근데 오늘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공감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것은 뭐 일단 뭐 당원 게시판에 나타난 많은 어떤 당원들이 입장을 저는 대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당 대표가 이제 그런 의사 표명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또 뭐 대통령실과 또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는 좀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어떤 건전한 어떤 건강한 어떤 당정의 조금 긴장 관계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도 계속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부에서는 또 이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보면 뒤끝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과의 차별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변화 혁신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왔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을 기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변 특검에서의 뭔가 대통령실과 다른 부분, 김건희 여사의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낼 건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인사 참사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쓴소리, 이런 여당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에 김경수 지사의 이런 복권에 대한 이슈는 처음에는 야당 분열을 위해서 이런 이 타이밍에 이런 카드를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이견을 표명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여당과 당정 갈등.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스스로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지 실제로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야당 대변인도 적절하게 평가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당에서의 이런 갈등은 불필요한 정치적인 공방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에는 복권 사면 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갈등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더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요거를 뭐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이제 갈등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난번에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 이후에 이제 주요 이슈에서는 이제 첫 갈등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까요? 이슈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러한 어떤 건전한 어떤 긴장 관계, 건전한 갈등은 저는 앞으로도 좀 이어진다고 봅니다. 건전한 갈등. 왜냐하면 사실 당정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당정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는 어떤 당의 입장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을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는 면도 있을 거고 또 공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뭐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또 비판해왔던 어떤 용산의 어떤 여의도 출장소냐 이런 어떤 또 비판도 어떤 들을 어떤 여지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어떤 측면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의 어떤 본인의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특히 당의 지지도 이끌어 가는데 저는 뭐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향이라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반응 한번 볼까요? 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복권된 것을 일단 환영을 했는데요. 근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김경수 전 지사가 오염된 증거로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드루킹의 사건에 뭐 조작된 그런 부분들이 판결이 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좀 희생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당 내에서는 나름의 동병상련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난 것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했느냐에 대한 그 과정에서의 뭔가 의문점도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복권 사면에 대해서는 나름의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의 공격과 국민들의 의구심에 있어서는 왜 그런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김경수 지사도 지금 독일에 계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보시고요. 연말에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귀국할 때 많은 관심을 보일 텐데 그럴 때 언론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좀 그런 하나의 허들을 뛰어넘는 통큰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말에 귀국을 하면서 달라진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의 큰 대선 가도에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친문 세력에 대한 집권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본인이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 김경수 지사가 오늘 그러니까 그 복권이 결정된 바로 직후에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지금 신 의원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반성을 안 해왔지만 올 연말에 귀국하면서는 좀 바뀐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오늘 김경수 지사의 페이스북에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도 잘 헤아리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뭐 송구하다 이런 어떤 표현이 기존의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표현과는 좀 사뭇 좀 달라진 면이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잘 헤아리겠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는데 저는 이해식 지금 수석 대변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불필요 내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아니 이 이야기는 허위 전술과 오인된 증거로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법 지금 시스템 사법부의 결정을 완전히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데요. 예,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어떤 시절입니다.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이라는 건데 민주당은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어떤 사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통째로 지금 부정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어떤 표현이야말로 정말 공당으로서 이렇게 취해서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억울하다. 본인 선거가 아닌 측은지심이 딱 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사자로서 저는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 애초에 지난주 말쯤이었죠. 애초에 이제 복권설이 제기가 되자 친명계 내부에서요 말 그대로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뭐 떨떠름하긴 하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뭐 진작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막 한참 민주당의 전당대가 이제 하고 있는 판에 그때 이제 하는 것 뭐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경태 의원 발언이 이제 8월 9일 금요일, 그러니까 8월 8일 날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그날 저녁 때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됐다라는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 날 한 얘기인데
야당 분열 의도로 김 전 지사를 복권시켰다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왜 하필 전당대회 기간이냐. 지금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에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더 강성 친명으로서 결집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또 딜레마가 있다 보니까 네. 곧바로 복권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멘트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박찬대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나 김경수 지사의 그런 예. 통 큰 뭔가 결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민주당이 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뭔가 야권에서 분열될 수 있는 당장의 뭔가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뭐 복권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유사시에 우리 당이 뭔가 다양한 경쟁력을 갖고 또 여러 가지 경선을 하면서 지선 대선을 할 때 예. 필요하다라면 김경수 지사도 또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네. 우리 경남 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취약한 지역에서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대주로서의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당장 역할을 하진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은 또 어떻게 그 YTN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하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가능할까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바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있을 텐데. 그렇죠. 전당대회 이제 8월 18일 날 하고 이제 제2기 지도부 체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해외에 있는 분이시고 당장 귀국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면서 굳이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지금으로서는 뭐 원내 지도부 체제가 공고하게 마련되고 이제 순항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제2의 지도부로서의 좀 외연 확장과 그다음에 대선을 준비하는 네. 민주당의 역할로서의 한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을 누구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할 텐데 그것이 김경수 지사일 것이냐 그거는 또 새로운 또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전 지사가 영국 유학을 이제 1년간 했고 나머지는 이제 독일로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본인 입으로는 이제 이번 연말쯤 이제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귀국 후에 바로 그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바로 뭐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가 지금 당장 뭐 정치권으로 영입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당장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지금 입장에서는 시간은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그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민주당 내에서 어떤 세력이라든지 또 할 역할이 사실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공천을 거치면서 많은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했던 이낙연 어떤 대표는 홍영표 이런 거물 어떤 중진들이 전부 다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 당내에 남았던 분들도 임종석, 박용진 전 의원처럼 비명 행사, 친명 행제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비명의 사전 정치적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이제 넘어가면서는 보면 지금 1심 판결이 공직선거법과 지금 유전교사법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유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당 내외에서 이재명 대표만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 어떤 공간이 저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장 뭐 기국을 한다든지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좀 주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선거냐 아니면 대선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갈등을 좀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카드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정치적 공간이 어떻게 열릴 것이냐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전에 귀국을 하고 나서 얼마나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친문들, 친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력 직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본인이 얼마나 정치적인 의지를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본인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이 건국절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광복회를 비롯한 단체들 임명철회 요구에는 응하실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광복절 행사가 다 반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그건 제 책임이 아니지요. 제 책임이 아니고 뭐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 잘 판단할 일이지만 그 뭐 오늘 떼쓴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임명철회 요구하는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하고. 탈법적인 수단까지 써가면서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모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이 건국절로 가자는 의도 아니냐.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광복회하고 또 야당이 반발을 하면서요. 초유의 이제 반쪽 광복절 경축식까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들으신 것처럼 김영철 관장 사퇴 없다고 그랬고 대통령실도 임명철회 없다. 못 박았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광복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광복절을 비롯해서 지금 국가기념일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된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권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광복절에는 특히 이제 광복회의 그런 어떤 책임이 중요한데 단순하게 어떤 기관장의 임명을 두고 광복회장께서 광복절에 참여 안 한다. 이것은 본인의 큰 책임을 저는 회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크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 미화했다고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에서는 어떠한 김영석 관장의 논문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발언에서도 그거 관련된 일제 식민 지배 찬양 미화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건국절 논쟁인데 이게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뭐 건국절로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어떤 논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딱 선을 그었죠. 그다음에 또 뉴라이트 언급을 하는데 저는 뉴라이트가 뭐 어떤 대역 제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김영석 관장 본인도 아니다 하고 뉴라이트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신지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무런 어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김영석 관장 이런 어떤 그 임명을 두고 광복회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종찬 회장께서 추천하고 민 사람이 결국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것들이 지금 오히려 더 설득 있게 들리는데 어쨌든 광복회장으로서 광복절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영석 관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의 의혹을 많이 풀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늘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왜 뉴라이트라고 보고 계신 거죠? 예,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기존의 발언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의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은 본인이 1945년 해방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했던 말과 이번에 관장이 되기 위해서 하는 언론 인터뷰가 완전히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정말 자리를 위해서 본인의 말을 계속 바꾸는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폴리페서 같은 이미지를 주었고요. 특히 아까도 자료 화면에서 보면은 광복절 행사가 반쪽이 되는데 제 책임 아니다. 그거는 나랑 상관할 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가 했을 때 국민들한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께서 개인의 뭔가 그런 의지로만 뭔가 이 반대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야당이나 아니면은 그런 독립후손가들의 단체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항일 혁명가 기념단체 연합도 오늘 이런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요. 민주당도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광복회에서 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기로 백범 결정이 기념관에서 하는 데 참석한다고 났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만큼 우리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것이 인사참사가 아닌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끝까지 고집하시는가. 수많은 훌륭하신 독립운동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뉴 라이트가 아니다. 아니면 건국절은 뭐 안 만들겠다. 이것만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절 제정 의사가 없다. 그런 계획도 없다. 그리고 그 관장 임명 철회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광복회장이 지금 목리를 부린다라고까지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이? 글쎄 말입니다. 저도 참 우리 이정찬 회장께서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이고 또 그 아드님이신 이철우 교수와 또 대통령께서 또 중마고 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다고는 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을 봐서는 결코 저는 김영석 관장을 임명 철회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임명권이 어떤 특정 어떤 집단 세력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반대한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금 광복회장 이정찬 회장을 만나서 좀 설득도 했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정찬 회장께서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광복회가 참여하지 않는 광복절 경축식이 그동안 없었죠. 내일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어떤 반전의 계기가 좀 마련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핵심 외교안보 참모를 바꾸는 인선을 단행을 했는데요. 신임 국방장관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임명했고요.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보를 신설해서 그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국가 안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좀 이게 조금 그동안 업무의 어떤 연계성도 좀 살리면서도 좀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일단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은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면서도 굉장히 또 전략 안보적으로도 좀 식견도 있으신 어떤 그런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큰 틀에서 국방부 장관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전체 좀 안보를 이렇게 컨트롤 타워에 있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적절치 않나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임 국방장관 후보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지명된 점을 놓고 야권에서 지금 비판이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병주, 이준석 의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 잘 알다시피 입틀막 경우로 유명하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최상병 수사외압의 핵심 관련자로 요새 나오잖아요. 그때 전화를 했다 했다 하니까 사실 앞으로 핵심 피의자가 될 확률이 많은 인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충항고의 친정체제가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항고 나왔잖아요. 지금 국방부 장관 충항고고요. 그리고 군을 감시하고 이래 하는 기능을 하는 사령부가 방첩사령부예요. 예정기무사. 방첩. 이미 거기는 충항고 출신이 사령관을 하고 있고요. 그 800-7070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 통신 기록 조회까지 이제 허용한 상황이거든요. 그 공수처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처음엔 안 받아줬는데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제 3개월치 정도 들여다보게 된 건데 그게 과연 김용현 처장의 번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대통령의 번호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곧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전국에 폭탄이 될 수 있다. 김병주,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이제 길게 오늘 인터뷰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야권에서는 김용현 대통령 처장 그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되는 걸 보고 인사 참사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네. 돌려막기 하면서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장관 임사는 아주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 장관도 공석인 이유가 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인사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예전에 예. 뭐 용산 이전이나 아니면 입틀막이나 아니면 최상면 수사 외압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제 또 국회 내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충암고가 결국에는 국가 안보, 국방에서의 모든 그 정보와 그 네. 권력의 결집체로 이제 충암고 인사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국방과 외교 라인이 정말 건전하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본인의 사람으로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지금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뭔가 가려진 것, 숨길 것들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깜짝 인사를 발표하면서 예. 많은 여당 인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참 이 청문회도 난항을 그러겠네요.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가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조용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이 요번 2년 3개월 동안 4번 바뀌었더군요. 김성한 실장에서 조태용, 장호진, 거기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제 요번에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안 바뀐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그분이 이제 김태호 1차장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뭐 실장보다는 좀 이 차장의 어떤 실무적인 어떤 역할이 뭐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고 또 어차피 또 업무의 어떤 연계성 특히 그 미국을 비롯해서 이런 핵심 어떤 우방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연계성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장은 바뀌더라도 이런 어떤 그 차장은 바뀌지 않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저는 팩트 체크로 김병주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하는데 사실은 용산 당시에 그 인수위 때부터 용산 이전 TF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했다는 말은 분명히 뭐 이게 사실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최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관련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뭐 800, 702 어떤 전화번호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청문회 때 분명히 그 저희 이제 당 의원들이 당시 그 수사단장인 박정훈 단장한테 분명히 계속해서 질의를 했죠. 그 수사 당시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이런 임성근 사단장을 뭐 빼는 그런 어떤 그런 외압 내지는 이런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임성근 사단장의 이름을 듣지는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뭐 수사 외압의 핵심 뭐 관련자들 이건 분명히 사실이 아닌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뭐 반론 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네.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역까지 이제 확보를 해서 분석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이 국가안보에서의 김태호 차장이 정말 실세 중의 실세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김용현 경호처장의 장관 임명은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계속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개인 인맥 인사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정보 라인의 유출이나 아니면은 국가 외교에서의 참사와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야당으로서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안보 위주로 개편한 결과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매달 32개를 수확하면서 뜨거운 여름밥, 더 뜨거운 감동을 선물한 올림픽 선수단 본진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소수정예로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 속에 비인기 종목 선수 육성과 허술한 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태권도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 박태준. 여성 복서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건 이매지가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을 들어옵니다. 공항을 가득 메운 환영 인파의 박수와 환호 속에 파리를 누볐던 우리나라 선수단 본진까지 마침내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기술을 하게 돼가지고 놀랬고 폐막식까지 있었던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금메달 13개를 포함해 모두 32개를 수확한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강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48년 만에 규모가 가장 적었던 144명이 일궈낸 기적입니다. 좀 저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금메달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이 생기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여자 선수들이 종목을 가리지 않고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4년 뒤 LA 대회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붙었을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았고요. 최초를 넘어서 또 다음 올림픽에서는 한 번 더라는 말이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안세영의 작심 발언으로 비인기 종목의 선수 관리에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애초 공항 별도 장소에서 공식적인 해단식을 예고하고 단상까지 마련했지만 갑자기 장소가 바뀌면서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과 귀국한 선수들이 뒤엉키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양궁 김우진, 펜싱 구봉길 등 먼저 귀국했던 일부 다른 선수들은 해단식을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제대로 된 행사도 치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해서 협회의 불합리한 용품 계약 그리고 연봉 구조 등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달 예정됐던 국제대회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 조은지 기자입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투어 상금으로만 9억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여자 선수 1위, 누적 상금은 20억에 육박하는데 안세영에겐 노력의 대가이자 자부심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 정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지금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언뜻 22살에게 두둑해 보이지만 남자 1위 올림픽 2연패의 주인공 덴마크 악셀센은 1,000만 달러 자산가고 인구 14억 인도의 특급 스타 신두는 지난해에만 1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안세영은 전력 균형 등을 이유로 계약금 1억에 첫해 연봉 5천만 원이 최대인 실업연맹 규정에 따라 소속팀 삼성생명에서 입단 4년 차인 올해야 억대 연봉을 받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드민턴 업계는 이구동성 현재 안세영의 시장 가치가 좋기 100억은 된다고 말합니다. 22살의 어린 나이, 세계 1위 금메달로 증명된 압도적 실력, 여기에 천이페이나 타이징 등 라이벌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다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한 안세영은 요넥스 라켓과 신발, 옷만 착용해야 합니다. 대표팀 의류와 장비를 독점하는 조건으로 협회가 오는 2026년까지 요넥스와 매년 290만 달러를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라켓과 운동화는 선수 개별 계약을 허용해 별도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외국과는 확연히 다른 규정입니다. 이미 안세영에겐 특정 스포츠 브랜드가 수십억대 단연 계약을 제시한 걸로 알려져 상대적 박탈감과 답답함이 클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협회는 간판 안세영이 이탈할 경우 살림살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난색입니다. 협회는 용품 일괄 계약을 통해 조성된 수입은 대표팀 훈련과 국제대회 출전비, 상비군과 꿈나무 육성 등에 쓴다면서 안세영도 초등학교 때부터 협회 지원을 받아 성장한 만큼 일종의 의무 복무 기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시대 세계 1위를 가두는 낡은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일주일 가까이 숨을 고르고 있는 안세영은 부상을 이유로 이달 말 예정된 국제대회 2개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세 사기 대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험관리 요청을 여러 차례 뭉갠 탓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집값과 전세가급 등에 가려져 있던 대규모 전세 사기 실태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하나둘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나는 피해자 숫자에 안전핀 역할을 해줘야 할 전세보증보험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서부관리센터에 하루에 전화를 80통을 넣고 있습니다. 매일도 하루에 10통을 넘게 넣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나 관계기관 입장에서 이런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여러 허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세보증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배경엔 주무부처의 늑장 대응도 한몫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증금액 한도가 높을수록 전세 사기 악용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도를 낮춰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요청을 국토부가 번번이 뭉개버린 겁니다. 이 같은 요청은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전조 증상이 나타났던 지난 2020년 중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2년 뒤에야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뒷북 조치로 인해 막을 수 있었던 3조 9천억 원가량의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국토부가 전세 보증사고 급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확인했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허구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역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미리 조회해 가입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은 무려 4,500여 건, 8,900억 원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대규모 피해를 일으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들 악성 임대인 10명이 갚지 않은 7천억 원이 넘는 전세 사기 금액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아파트값 담합과 같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의 이상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 과천지구의 공공택지에 2029년 분양을 목표로 아파트 10,000가구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169만 제곱미터 땅에 조성되는 과천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구 계획 승인은 2019년 5월 과천지구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5년 3개월 만인데 10,000가구 중 6,487가구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입니다. 대전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20대가 SUV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차량에 탄 3명은 모두 술을 마신 게 확인이 됐는데 아무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또 대구에서는 30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불빛이 번쩍하더니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버스가 튕겨나가고 승용차는 뒤집혔습니다. 앞서 이 차는 건널목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3명. 한국인 남성과 캄보디아 국적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역시 캄보디아 국적인 다른 한 명은 사고 직후 도망쳤다가 붙잡혔습니다. 측정 결과 3명 모두 술을 마신 상태. 2명은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도 3명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현재 CCTV라든지 블랙박스, 그다음에 술 마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심한 시각 사거리에서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립니다. 옆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쏜살같이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곧바로 굉음을 내며 도망칩니다. 차 부딪히고 차 한 대 도망가고 지금 여기 뺑소니 차 한 대 지나갔거든요. 출동하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도로를 모두 차단한 끝에 운전자 30대 A씨를 2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역주로 방향 중에 이제 그쪽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제 그 차가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게 보여서 제가 그걸 이제 충격을 각오하고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도주를 차단하게 된 겁니다.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 만취 상태였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졌는지 특별 감독을 벌인 결과 14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은 우려대로 안전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특별감독 결과 14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구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안쪽으로 당겨서 열게 설치했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 가스 검지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해당 구역을 폭발 위험 장소로 설정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내용을 작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사항 등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보건조치 위반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로 송치하고 교육 미실시 등 8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 파견 여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원청에 할지 파견업체에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감독 결과와 함께 정부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화재 확산을 막는 격벽과 위험물질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비상구, 대피로를 쉽게 찾게 공장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각각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비자 유형과 상관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최소 한 번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게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대해 화재 피해 가족과 참사 대책위는 근본 문제 해결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면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의 이자로 표현되는 한국 사회의 애국된 고용구조에 대한 접근을 벗겨나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다 진지한 전사회적 소기가 필요한 지점이다. 고용부는 이번 방안이 특별감독 결과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됐다며 파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대변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봉지욱 전 JTBC 기자와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11개월 만입니다. 봉 기자는 20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2월 남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대검 중수부 주임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인터뷰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하고 JTBC의 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직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도 함께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전 대변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를 최 전 중수부장으로 조작했고 허 기자는 가짜 녹취록 이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보고 송 전 대변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이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최모 보좌관과 전문위원 김모 씨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허 기자는 검찰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억지 기소를 했다며 재판에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과 야당 관계자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대거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역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해 수사 대상에 올랐던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행정관은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를 보좌한 측근으로 재작년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면담한 이후 직접 최 목사에게 전화해 민원 사항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오늘 고인이 된 권익위 간부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오늘부터 유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순직 인정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며 상관인 정 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관계자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최근 오경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피습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지시했다며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 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망 세웠던 국민의힘은 김 관장의 친일 발언은 근거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민주당은 역사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야권이 친일 역사관 논란을 고리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엄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신중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인데 여당으로서 김 관장 인선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정쟁적으로 이런 문제를 또 가져가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특히 김 관장이 친일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야권이 정쟁으로 정부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광복회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친일적인 발언을 했었다 하는 부분도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대표는 인사에 찬반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야권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관장 임명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로 인선 철회 없인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추진 등 윤석열 정권 들어 친일 매국 작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 근대화 론자들을 각종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습니다. 역사 쿠데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987년 문을 연 독립기념관이 개관 이후 처음으로 자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면서 김 관장이 정부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란 해명을 내놓은 건 역시 해괴하기 짝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정부가 지명한 주요 공직자 사례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이번 인사 참사까지 인사 쿠데타라도 벌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야가 맞부딪히면서 김형석 관장을 둘러싼 논란은 광복절 이후에도 계속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김 관장이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지만 여야 공히 참석하는 검증회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민족의 영산이자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천왕봉 절벽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내용의 바위글이 발견됐습니다. 꼭 100년 전 일제 치하를 벗어나 독립을 이루고자 하던 당시 의병들의 의지가 담긴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보도에 백종규 기자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의 주봉이자 정상인 천왕봉 바로 밑 절벽입니다. 작업자들이 비계를 설치한 뒤 스캔 작업을 하고 탁본도 진행합니다. 이후 폭 4.2m, 높이 1.9m 바위에서 392자의 글자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드러납니다. 바위 글씨를 번역해봤더니 일제의 지배를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의 왕이라는 지리산 천왕봉의 위엄을 빌어 일제 오랑캐를 물리쳐 밝고 빛나는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며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은 1924년 새겨진 것으로 1900년대 초 활동했던 명필가인 묵군자, 구절산인이라 불리던 묵희 선생의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묵희 선생은 독립운동가였던 구기현 선생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가 3년 동안 옥고를 치른 인물로 상해 임시정부의 연락책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묵희 선생은 바위글에 일제가 강점한 암울한 시대는 반드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눌러 담았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국립공원 내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바위글은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석각 190여 개 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에서 발견됐고 글자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증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일명 마루타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731 부대의 14살 소년병이 80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목격했던 만행을 생생히 증언하며 일본 정부를 대신해 희생자들에게 사죄를 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하얼빈에 있는 731 부대 유적지, 94살 백발 노옹이 비석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입니다. 1945년 14살 소년병에 차출됐던 시미즈 히데오가 80년 만에 생체 실험 현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희생자들에게 참회의 뜻을 밝힌 히데오는 당시 목격했던 만행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子供なんかもうお腹に入ったまんま標本になってましたから 세균 무기 개발 명목으로 산 사람을 잡아서 반인륜적 의학 실험을 자행했던 731 부대. 패전 직전엔 증거인멸을 위해 시설을 폭파하고 인체 실험 대상인 마루타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런 전쟁 범죄에 넉 달 동안 가담했던 히데오는 오랜 침묵을 깨고 2015년부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마지막 여정이 될지 모를 이번 중국행에 일본 의학계에서 20여 명이 동행했습니다. 悲惨なことが忘れられてまた同じようなことがね繰り返しかねないようななんか嫌な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생존한 731 부대원의 최후 행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一部分有良知和有人性的原队员站出来讲述731部队的真相，这实属难得。
한국인 희생자들도 적지 않았던 7.31 부대 존재 자체를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업체인 CJ 프레시웨이에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영세한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공정위는 식자재 시장 침탈을 위한 가짜 상생으로 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식자재 유통사업자인 CJ 프레시웨이는 2008년 이후 지역 곳곳에서 중소상공인들과 프레시원이라는 합작 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12년 8개월간 인력 221명을 파견하고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이런 지원과 주주상공인들의 영업막을 바탕으로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보가 지역 상공인들과 상생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프레시웨이의 내부 문건입니다. 경영 상태가 좋은 수도권 법인을 위헌법인으로 지칭하며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결국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지분 모두를 확보하며 지역 상공인들을 퇴출시켰습니다. 지주사인 CJ인력도 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 설립은 결국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에 따른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 인력 지원 행위가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들 배제하고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인력 지원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사업자와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사업이라며 이 같은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포함해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2월 실내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제대로 체결돼 있지 않아서 벌어진 인재였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매트나 안전망도 없이 기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경기 안성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60대 여성 A씨가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 몸에는 필수로 장착해야 하는 구조용 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반년이 흐른 지금 스포츠 체험 시설들의 안전 실태는 어떨까? 한국소비자원이 경기 수원과 하남, 고양, 대전 등 전국 실내 스포츠 시설 8개 업체 13곳의 안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한 업체에는 인공 암벽 등반을 하는 클라이밍 기구 바닥에 매트가 없었습니다. 이용자가 발을 잘못 디뎌 추락할 경우 그대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트가 있더라도 폭이 작거나 기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자들이 매트 밖으로 착지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짚라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추락 방지를 위해 출발지와 도착지에 안전망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안전망이 아예 없었습니다. 또 기구마다 키와 몸무게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재지 않거나 안전모 등 필수 안전장비를 주지 않은 곳들도 적발됐습니다. 체험 기구별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개 업체는 로프코스, 점핑타워, 짚라인, 스텝업 등 4개 기구에서 2개 업체는 스텝업 1개 기구에서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클라이밍을 제외한 실내 체험 기구들은 국내에 시설이나 안전 기준이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에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은 기구별 주의사항을 지키고 이용 전 안전장비가 올바른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납품업체에서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GS 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건 아니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어질 정도로 혐의가 증명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 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여 동안 간편식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등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뜯어냈다는 거였습니다. GS 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에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 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진 수사에서 검찰은 GS 리테일이 받아낸 돈이 356억 원에 달하는 거로 보고 법인과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1년 가까운 심리 끝에 이들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GS 리테일에 거의 완전히 의존해온 납품업체가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닐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 리테일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무작정 GS 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GS 리테일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이 증명 부족을 꼬집긴 했지만 혐의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다고 밝힌 만큼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가운데 여권에선 대체로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듯하다면서 복권 반대의 뜻을 감추려 하진 않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을 결정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화,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아마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저는 존중돼야 되고. 윤상현 의원도 과거 사면 복권 사례를 거론한 뒤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더는 당내 갈등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반대 의사를 전해온 거로 알려진 한동훈 대표는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니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좀 존중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씀 이미 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드러내려는 듯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존중하지만 다수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자신의 생각은 대통령실과 다르다는 뜻을 굽히진 않은 겁니다. 친한계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앞으로도 대통령실과의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권 결정 이후에는 한 대표가 자신 뜻을 밝힐 명분도 실리도 없는 만큼 김 전 지사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 간 의견 불일치가 거듭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당정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복권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날을 돌아보는 성찰과 함께 사회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던 이재명 전 대표도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야권 반응은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권 확정 전까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김경수 전 지사는 정부 발표 뒤 SNS에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계획은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야권에선 환영과 축하 메시지가 잇따랐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요청해왔다고 주장한 이재명 전 대표도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친노 친문계 인사들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차원에선 드루킹 댓글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는 다른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길 기대한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이번 복권 논란을 거치며 야권이 더 득을 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복권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줬단 겁니다. 김경수 복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김경수에게 엄청난 이제 힘을 주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독일에 체류하는 김 전 지사는 예정된 공부를 마치고 연말에 귀국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진 않겠지만 본격적인 대선 전국 시기, 이재명 1극 체제인 야권 대권 구도에 변화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전 대표 이름을 팔아 이용하는 이른바 명파리 무리를 잘라내겠다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으로 시끄러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경쟁 후보와 일부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정 후보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애정을 곡해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이름을 팔아 실세놀이하는 암덩어리들이 있다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주장에 경쟁자들은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진짜 이재명을 파는 게 누구냐는 지적부터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해명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봐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다.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최고위원 1위를 달리는 김민석 후보는 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내부를 흔드는 밀정 정치를 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었지만 곧바로 전당대회를 언급하면서 정 후보를 에둘러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모든 판단은 당원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밀정 정권, 밀정 정치와의 싸움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물론 당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정 후보는 발언의 진위가 왜곡됐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계파 정치를 없애려는 충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의 뜻을 장막 뒤에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건데 보수 언론이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평가받는 김민석 후보와 경쟁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설화로 자신이 비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기류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봉주 후보의 발언이 오는 18일 발표되는 최종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열성 당원들의 반감을 고려하면 정 후보가 차기 지도부에 입성하더라도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여야 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을 관통한 5호 태풍이 기록적인 비를 뿌리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7호 태풍도 접근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물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까지 넘쳐 흐릅니다.
마을 도로도 물에 잠겨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집이 잠기고 붕괴 위험까지 커지자 주민들은 대피를 서두릅니다. 自宅がその土砂災害の危険区域だったためね、早めに避難しようと思って来ました。はい。あんまりそんなひどいのが来ると思わないで簡単に考えてました。 5호 태풍 마리아가 도호쿠 지역을 휩쓸면서 이와테현 일부 지역은 이틀 동안 481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평년 8월 한 달 강수량의 2.6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상점들은 영업시간을 조정하며 피해를 줄이려 안간 힘을 씁니다. 従業員の安全も確保しまして、3時の開始ということで 항공편도 대거 취소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마리아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여전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5호 태풍의 여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7호 태풍이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 안필은 북상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키우며 16일 오후 무렵 간토 지방에 도달해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이어 몰아치는 태풍에 취약 지역과 노약자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 대지진이 나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해일과 함께 심각한 흔들림 피해가 발생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어 한반도 지각에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2016년 경주 지진보다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정희윤 기자입니다. 일본이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라는 이름으로 대지진 주의보를 내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판이 일본판 밑으로 파고들며 형성된 900km 길이의 거대 난카이 해곡은 세계의 거대 단층을 품고 있습니다. 100에서 150년, 규모 8급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최근 이렇다 할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카이 해곡의 끝부분인 미야자키현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자 이 지진이 대지진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난카이 해곡 지역 전체를 쪼개는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0.5%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과거에도 세 개의 단층대가 동시에 쪼개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707년 규모 8.6의 호에이 대지진입니다. 이 대지진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지진 해일과 여러 곳에서 지진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가 호에이 지진과 비슷해 대지진의 여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라지에 보면은 1707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기록이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비정상적인 그 파도가 지금 제주도를 덮쳤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5년 뒤인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강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일에 이은 진도 5 정도의 강한 흔들림. 이어 그동안 지진이 뜸했던 지역을 예고 없이 강타할 수 있는 강진까지.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고 투약한 80여 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들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고 가족들의 신상까지 넘기면서 밀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신분증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자기소개를 하는가 싶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매번 배달이 오는 것에 동의하며 저의 신상과 저희 가족의 모든 신상을 마약 밀수에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마약 밀수에 참여하길 원한 이들은 이런 충성 맹세 영상을 총책에게 보내고 일감을 받았습니다. 윗선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신상 자료까지 보냈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 이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SNS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베트남 등지로 출국해 현지 조직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속옷 등에 숨겨 몰래 들여오거나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마약 밀수책 6명과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80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몰래 들여온 마약은 CCTV가 없는 주택가와 야산 등에 은닉한 뒤 장소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필로폰 순도를 높여 팔기 위해 모텔에 정제기구를 설치하고 정제 작업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게 어떤 조직을 운영한 걸로 판단됩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공급선이 발견되고 또 해외 루트가 확인되고 해서 끈질기게 수사해서 경찰은 6만 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9kg과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와 LSD 등 마약류 4kg을 압수하고 마약 총책과 다른 밀수사범 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서울 도심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모두 탔습니다. 경기 파주에서는 산불이 났는데 북한에서 보낸 쓰레기 풍선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로 한복판에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붙은 겁니다. 주변을 지나는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인 채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차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서는 산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 없이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현장에서는 불에 탄 종이와 기폭장치 등 북한 쓰레기 풍선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 풍선 기폭장치가 터지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폭장치가 식별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타가지고 탄화된 종이나 오물 이렇게만 일단은 확인이 되는 걸로.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장흥면 변전소에서 대형 소화장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남성 1명도 다쳤습니다. 소방은 소화장치 용기 밸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높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세법 개정안 발표에 이어 지방균형 발전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있는 소형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고 다자녀 가정이 차를 살 때 받는 세제 혜택은 두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차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2021년 말 최초 청약을 시작해 2년 넘게 분양이 진행 중인데 전체 세대 가운데 아직 10%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되는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좀 되기도 하고 프리미엄도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입지가 좀 불리하거나 주변의 생활 환경이 열악한 동네는 가격적으로는 아직도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고. 이같이 지방에 쌓여가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줄여주는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또 1주택자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마련하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영양군에 3억 원짜리 집을 샀을 때 현재까지는 주택 가격의 1%인 3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세자녀 양육 가정에만 적용됐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두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저출생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지방세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X를 통해 중계된 이번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 온난화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만에 X에 복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이른바 브로맨스를 내세우며 약 3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공간인 만큼 경쟁자를 향한 공격성 발언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Kamala sound like a moderate when in fact she is far left, like far left. Worse than Bernie Sanders. She is considered more liberal by far than Bernie Sanders. She's a radical left lunatic. 북중러 정상들에 대해서는 거칠고 사악하다면서도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로 인해 재임 당시 북한발 위협이 없었다고 강조했고 머스크도 동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지구 온난화 말고 다른 것을 꼽기도 했습니다. The biggest threat is not that. The biggest threat is nuclear warming because we have 5 countries now that have significant nuclear power and we have to not allow anything to happen with stupid people like Biden. 이 말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이나 국제사회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이나 이란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복 공격을 고심 중인 이란에 대해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40분 넘게 지연됐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 대해 새로울 게 없는 칭찬 릴레이였다고 미 언론은 꼬집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런던 도심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1살 어린이와 어머니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선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들이 숨진 이후 극우 폭력 시위로 격화되기도 했는데 현재 경찰은 테러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경찰이 거리에서 남성 한 명을 붙잡고 몸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낮 런던 시내 중심부인 레스터 광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30대 백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흉기 난동 당시 11살 여자 어린이와 34살 어머니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고 어머니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 등 현지 언론들은 범행 당시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이슬람계 경비원이 용의자의 흉기를 빼앗아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테러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근 극우 폭동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지난달 29일 사우스포트 흉기 난동으로 10대 소녀 3명이 숨진 사건 이후 폭력 사태로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의자가 이슬람 망명 신청자란 허위 정보가 돌면서 유색 인정을 상대로 한 극우 폭력 시위로 번졌습니다. That this was a Muslim suspect and he was a person who had recently arrived in the UK via a boat and he was an asylum seeker. All of that information was incorrect. 극우 반이민 시위는 키어 스티머 총리의 강경 대응 방식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맞불 시위에 막혀 주춤해진 상태입니다. 영국 수사당국은 폭력 시위에 가담한 900여 명을 체포하고 12살 미성년자를 포함한 40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쌓여가는 가운데 오늘 서울은 36.4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특히 8월을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최고 더위를 보인 건데요. 밤낮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도 잦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서는 1시간에 30mm씩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제주도는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접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말복인 내일도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로 24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면서 열대야 지속일수 역대 2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 34도, 부산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고된 가운데 금요일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